여러분, 퇴근길 편의점 냉장고에 손이 닿는 곳마다 소주가 텅 비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백년기업 화이트진로가 121일 동안 멈춰섰던 그 여름, 한국에서 100년 동안 통하던 한 가지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두 손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조랑은 상종 안 하겠다며 진짜 총을 꺼냈습니다. 27억 7,6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 그것도 노조 조직이 아니라 26명 개인의 아파트와 통장에 빨간 따찌를 붙였죠. 한국 노사 공식이 정조준 한방에 박살난 그날, 백년기업이 노조를 정면으로 참교육한 그 사건,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반 전 2026년 3월 10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이 4월 29일이니까 시행 50일 차죠. 만약 이 법이 그때 있었다면 그 27.7억은 발사조차 못했을 겁니다. 백년기업 소주공장이 몰락한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한국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멀쩡한 회사들이 왜 늘 노조한테 끌려다닐까요? 도대체 왜 매년 여름만 되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까요? 공장 정문이 막히고 출고가 멈추고 뉴스에선 봉쇄, 파업, 점거라는 단어가 도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결국 몇 달 뒤에 보면 회사는 두 손을 들고 노조는 웃으며 농성장을 떠납니다. 여기엔 한국에서 100년 동안 통하던 숨겨진 공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4단계예요. 첫째, 노조가 공장을 점거합니다. 둘째,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서를 꺼내듭니다. 셋째, 한참을 끌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그 청구서를 다시 걷어들이죠. 넷째, 모든 게 없던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뉴스에서 매년 보던 그림의 정체입니다. 그럼 왜 노조는 두려움 없이 공장을 점거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다고요. 처음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요. 그게 열일 동안 계속됩니다. 열 하루째 되는 날, 표를 살까요? 안 삽니다. 학습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국 노조가 공장 정문을 막을 때 들고 있던 패가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결국 굽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를 든 쪽은 회사인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농성이 길어질수록 매출 손실, 브랜드 타격, 거래처 이탈이 손배 청구액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청구서를 협상장에 슬쩍 올려놓고 농성을 풀어주면 도로 걷어들이는 게 더 쌌습니다. 결국 그 27억, 28억짜리 청구서는 진짜 총이 아니라 협박용 빈총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공식의 진짜 피해자는 회사도 노조도 아니었어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었습니다. 화물차주 운송료는 2007년부터 15년째 동결입니다. 차주가 한 달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벌어도 기름값 빼고 통행료 빼고 보험료 빼고 나면 손해주는 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이 압력이 매년 여름 봉쇄로 터집니다. 본사 앞에 1000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영동대로 차선이 막히죠. 그동안 출고가 멈추고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소주 한 병, 맥주 한 캔 가격에 슬쩍 얹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도 회사도 매년 같은 공식으로 춤을 추고 계산서는 매번 일반 소비자 지갑에 청구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게 한국 노사가 100년 동안 끌어온 떼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이 공식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22년 그 여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찌는 듯이 뜨거웠던 6월,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술공장 하나가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뿌리를 알려면 11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1년 하이트와 진로가 합병하면서 같은 회사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회사,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운전해도 소주를 실은 차주가 맥주를 실은 차주보다 약 30% 적게 받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옆자리 동료는 100을 받는데 나는 70을 받는 상황이 무려 15년 동안 이어진 거죠. 여기에 운송료는 2007년 이후 그대로 동결돼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단가표는 한 글자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던 2022년 6월 결정타가 떨어집니다. 경유 가격이 미터당 2,000원을 돌파한 거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화물차주 한 명의 월 매출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인데 여기서 기름값, 차량 할부, 통행료, 보험료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6월 2일 이천 공장에서 전면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운송료 30% 인상, 그리고 소주차주와 맥주차주의 임금차별 철폐. 요구는 단순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청주공장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노조원 약 300명이 공장 출입구를 둘러쌌고 같은 날 이천 공장에서는 약 500명이 집회를 열었어요. 화물차 16대가 21시간 넘게 공장 안에 갇혀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21만 상자, 병으로 따지면 약 600만 병이 출고되지 못했죠. 평시 출고량의 70%가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7월 26일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와의 운수계약을 종료해버립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예요. 형식상 다른 회사지만 사실상 같은 집안이죠. 이 결정 한 줄로 화물차주 132명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계약 정리가 아니라 분명한 탄압 신호로 읽혔어요. 그러자 노조는 카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8월 2일 강원도 홍천 공장이 봉쇄됐어요. 이번엔 소주가 아니라 맥주입니다. 테라와 하이트, 출고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여름 1년 매출의 절반이 걸린 성수기에 맥주 공장이 반쯤 멈춘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매출과 브랜드가 동시에 출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노조도 회사도 이미 평소의 협상 모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장면은 그 다음 주에 펼쳐졌어요. 8월 16일 새벽, 서울 강남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거리는 깜깜했습니다. 그 시각 화물연대 조합원 약 70명이 본사 건물 안으로 기습적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30명에서 40명 정도는 1층 로비를 점거했고 약 10명은 그대로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 광고탑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간 조합원들이 들고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신어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청담동 본사 앞에는 119 구급대가 에어매트를 깔았고 경찰 약 300명이 빙 둘러 배치됐습니다. 새벽 강남 한복판에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미 협상이 아니에요. 이걸 포커에 비유하면요, 노조는 사실상 올인을 한 겁니다. 가진 카드 전부, 협상력 전부, 도덕적 명분까지 한 판에 다 밀어넣은 거죠. 운송료 30% 인상에서 시작한 요구가 청담동 본사 옥상 광고탑이라는 마지막 패에 도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노조가 베팅한 논리는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회사들은 농성이 길어지면 결국 폴드했거든요. 매출 손실, 이미지 추락, 거래처 이탈을 못 버티고 손배소를 슬쩍 취하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100년 동안 통한 공식이었죠. 노조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본 겁니다. 옥상까지 올라가면 회사가 폴드할 거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폴드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더 꺼냈죠.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가 꺼낸 카드는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딱 두 마디였어요. 노조와는 상종 안 하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100년 동안 한국의 모든 회사가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만 외쳤던 말, 차마 입 밖에 못 냈던 말을 진로가 마이크 앞에서 그대로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끝났으면 그냥 보도자료 한 장이었겠죠. 회사는 곧바로 진짜 총을 꺼냈습니다. 27억 7,600만 원, 거의 28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 도대체 이게 왜 다른 이야기냐? 자, 여기가 진짜 포인트예요. 이 27.7억은 노조라는 조직한테 청구된 게 아니었습니다. 적극 가담자 26명, 그 사람들 개인한테 들어간 겁니다. 아파트, 통장, 심지어 거실에 놓인 가구까지 빨간 딱지치를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100년 동안 한국 회사들이 노조한테 들이밀던 손배소는 협박용 빈총이었어요. 방아쇠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 노조도 알고 회사도 알았죠. 농성이 길어지면 어차피 협상장에서 먼저 굽히는 건 회사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로는 그 빈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총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총이 아니라 26개의 좌표를 정확히 찍는 정밀유도 미사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23년 동안 진로 소주 상자를 실어 나른 차주 엄기용 씨. 1969년생, 그 사건 당시 56세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더니 결정문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1억 원 가압류. 23년 동안 새벽에 시동 걸고 소주 상자 실어 나르며 한 달, 두 달, 1년, 10년 모아 겨우 마련한 그 아파트.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방. 거기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통장이 동결됩니다. 카드가 정지됩니다. 마트 가서 우유 한 통 사려는데 카드가 막혀요. 23년을 한 회사 집만 실어 날랐는데 그 회사가 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빨간 글씨를 박아버린 겁니다. 엄기용 씨 같은 사람이 26명. 이게 바로 27.7억의 진짜 무게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회사는 정말로 이 사람들 아파트를 뺏고 싶었던 걸까요? 1억짜리 아파트 26채 압류해서 진로가 얻는 게 뭐죠? 28억? 진로가 그해 영업이익만 1,906억 원이었습니다. 28억은 영업이익의 1.5%, 한 해 매출 2조 4,976억 원의 0.1%예요. 결국 28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마트에서 떼쓰는 아이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놓습니다. 한 번 사주면요, 다음에 또 들어놓아요. 두 번 사주면 3번 들어놓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려면 한 번은 끝까지 버텨야 하거든요. 그날 장 보러 간 시간 다 날려도, 마트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봐도 한 번은 안 사주고 그냥 베리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진로가 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121일 농성으로 진로도 손해봤어요. 출고량 10에서 20%까지 곤두박질 쳤죠. 본사 옥상엔 신어든 사람들이 25일을 버텼고 브랜드 이미지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본 건 그 단기 손해가 아니었어요. 다음 5년, 다음 10년의 게임 룰을 다시 쓰는 거.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한번 끝까지 버티면 다음번엔 옥상에 안 올라간다는 거. 다음번엔 본사 광고탑에 신어들고 안 올라간다는 거. 그게 회사가 28억으로 산 미래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보낸 메시지를 한 줄로 줄이면요. 조직 뒤에 숨지 마라. 이게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한국 노조의 무기는 익명성이었어요. 빨간 머리띠 두르고 마스크 쓰고 분중 속에 섞여 있으면 누가 옥상에 올라갔는지, 누가 차량을 막았는지 회사도 모르고 경찰도 못 잡았죠. 책임은 항상 노조라는 조직에 흘러갔고 조직은 또 다음 조직장한테 넘기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로는 그 룰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당신, 그리고 당신, 그리고 당신, 26명, 이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등기부 등본 있어요. 군중 속 익명성이 사라진 순간 노조원이 농성장에 앉아 있으면서 가족 사진을 봐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때 회사가 동시에 친 게 또 있어요. 132명. 수약물류 차주 132명에 대한 운수 계약을 종료해버린 거예요. 28억 손배 26명, 계약 해지 132명, 거기에 형사 보소 고발까지 동시 진행. 손배는 통장 묶고, 계약 해지는 수입을 끊고, 형사는 전과 위협을 거는 3중 정조준이었습니다. 100년 한국 노사게임에서 처음 본 화력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떼써서 얻은 건 다음번에 또 떼쓰게 만듭니다. 한 번 빈총인 게 들통난 손배소는 영원히 빈총이에요. 진로는 그 공식을 깨려고, 그 빈총을 진짜 총으로 바꾸려고 28억과 26명의 아파트를 게임판 위에 올렸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통쾌하죠. 법치주의, 무노동, 무임금, 불법은 엄중한 책임.
댓글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사실은 진로가 26명의 등기부등본 위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경했던 회사가 그 28억으로 게임 룰을 다시 썼다던 회사가 121일째 되던 날 모든 걸 취하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21일째 되던 날 거짓말처럼 모든 게 풀렸습니다. 2022년 9월 8일 회사와 노조가 마라톤 교섭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농성 121일째 옥상에 올라간 지 25일째 되던 그날 청담동 본사 옥상의 깃발이 내려왔죠. 합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진짜 노조의 완승처럼 보입니다. 27억 7,6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전액 취하, 132명 화물차주 계약 해지, 전원 철회, 26명 개인에게 붙었던 가압류 딱지 다 떼어졌어요. 민사, 형사, 고소, 고발도 싹 다 취하. 운송료는 5% 인상하고 휴일 운송 단가는 150% 적용. 공장별 복지기금도 1%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 찬성률은 84.2%였어요. 표면만 보면 회사가 26명 개인 정조준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결국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이긴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변한 건 따로 있었어요. 27.76억은 사라졌지만 그 한 발이 한국 노사게임판에 새겨놓고 간 자국이 셋 있습니다. 첫째, 빈 총이 진짜 총이었다는 게 들통났어요. 100년 동안 협박용으로만 쓰이던 손배소가 실제로 23년 운전한 차주에 2천 아파트를 묶을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둘째, 책임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노조 간판주에 숨던 사람이 자기 통장과 가족 거주지로 직접 청구서를 받는 시대. 쉽게 말하면요, 공포의 외주화가 시작된 거죠. 셋째, 단기 농성이 121일짜리 장기 소모전으로 늘어났어요. 회사가 끝까지 안 굽힌다는 걸 한 번 보여주니까 농성도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겁니다. 후속 이야기를 보면 진짜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2024년 6월 본사 점거에 가담했던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본부장 등 3명이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 이후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점을 보류한다. 결국 27.76억 합의가 형사 양형까지 따라간 거예요. 손배가 칼이 돼서 형사 법정안까지 들어간 첫사례인 셈이죠. 회사 쪽 결과는 더 말이 없습니다. 121일을 멈춰 세운 그해 하이트진로 매출이 2조 4,976억 원, 영업이익이 1,906억 원이 나왔어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넉 달 동안 공장이 멈췄으면 회사가 휘청거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견뎠습니다. 결국 회사는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고 시그널 하나만 시장에 박아두고 빠진 거예요. 다음번엔 진짜로 쏜다. 그래서 121일의 결말, 이게 좋은 결말이 맞을까요? 노조는 운송료 5%와 가압류 해제를 가져갔고 회사는 게임의 룰을 바꿔놓고 나갔습니다. 한쪽은 돈을 받았고 한쪽은 다음 판의 룰을 새로 썼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정확히 한 달 반 전에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반 전인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정식 시행됐죠. 오늘이 시행 50일 차예요. 정부는 시행 직후 첫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일이라 1차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시행 직전부터 신호는 너무 분명했어요. 신호 하나, 2025년 7월 현대자동차 35억 손배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010년 비정규차 파업에 연대했던 노조 활동가 4명한테 이자 포함 35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었어요. 노동계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외쳤지만 정치권에는 정반대 효과가 났습니다. 입법 가속의 결정타가 된 거죠. 신호 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5년 8월 현대차가 다른 3건의 파업 손배소를
자진 취하합니다. 금액은 약 3억 6,800만 원. 시행이 임박하자 어차피 봉인될 카드를 미리 내려놓은 거예요. 시그널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신호 셋. 시행 직후인 2026년 4월 BGF 로지스 봉쇄 사태가 터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CU 편의점, 그 물류 거점이 멈춘 거예요. 조합원 사망사고로 시작된 봉쇄였는데 9일 만에 잠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농성 해제. 4년 전 121일이 9일이 됐습니다. 게임의 속도 자체가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만약 2022년 그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50일 차인 오늘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7.7억이라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어디서 막혔을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관문, 사용자 정의 확대.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원청 하이트 진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100% 출자 자회사 수약물류 뒤에 숨는 우회 카드가 막힙니다. 그러면 갈등의 입구 자체가 바뀌어요. 두 번째 관문, 정당방위 조항. 사용자 쪽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면책됩니다. 운송료 15년 동결, 소주 차주가 맥주 차주보다 30% 적게 받는 차결 구조. 이게 사용자 측 위법으로 인정되면 그에 맞선 단체 행동의 손해는 청구 자체가 안 돼요. 27.7억 청구서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깎여 나갑니다. 세 번째 관문, 남용 금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배를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년 전 그 청구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조직 뒤에 숨지 마라. 그 메시지 전쟁 자체가 법으로 봉쇄되는 거예요. 시그널을 쏠 무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관문, 책임 개별화. 노란봉투법은 개별 근로자의 지위, 역할, 참여 경위를 따져서 책임을 산정하라고 못 박았어요. 26명 일괄 가압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한 사람씩 따로 따져야 하는데 그러면 행정비용만 폭증해요. 사실상 무력화입니다. 다섯 번째 관문, 신원 보증인 면책. 가족이나 친지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3년 차주의 2천 아파트, 아이들 자고 있던 그 방에 빨간 딱지가 붙는 일은 적어도 법 위에서는 못 일어나요. 다섯 관문을 다 통과한 27.7억은 몇 억이 남을까요? 거의 안 남습니다. 결국 빈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노사게임의 룰이 4년 만에 정반대로 점프했습니다. 빈총이었던 송배소가 2022년에 진짜 총이 됐고 2026년 시행 51차 오늘 다시 빈총으로 돌아갑니다. 빈총, 진짜 총, 다시 빈총. 100년을 굳어있던 룰이 단 4년 안에 2번 뒤집힌 겁니다. 그럼 진짜 총을 잃은 한국 산업은 어디로 갈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 11월 기준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청구한 누적 손배, 가압류는 658억 원입니다. 이 무기가 봉인된 자리를 기업들이 비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 취하로 분쟁 자체를 피하거나 사업장을 분할해 사용자 정의를 회피하거나 아예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외로 옮긴 공장의 물류비, 분할된 사업장의 관리비, 자진 취하로 떼어낸 비용. 이 모든 게 결국 마지막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드는 소주 한 병 가격에 얹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면 비용 구조가 바뀌고 비용 구조가 바뀌면 결국 소비자 지갑이 마지막 정산서를 받아드는 거예요. 2022년 8월 16일 새벽 청담동 옥상 위의 27.7억은 100년 동안 굳어있던 한 시대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오늘 시행 51차의 한국은 새 시대의 첫 페이지를 지금 막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00년 기업 하이트 진로의 소주 공장이 121일 동안 멈춘 그 여름 27.7억이라는 진짜 총 한 발이 한국 노사의 때법 100년 공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노란봉투법 시행 51차의 오늘 그 총은 다시 봉인됐어요. 때법도 정조준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진짜 룰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어떤 룰이 남았으면 좋겠는지 한 줄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